오늘은 다른 날보다 더 유난히 일찍 일어났습니다. 한 3시쯤인가? 읽어드릴 책이 마땅히 있지도 않았는데 더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방에 가만히 있기도 싫고 해서 얼른 짐 싸서 회사로 출근했어요. 저는 회사에 있는 책상이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해요. 엄청 넓고 모니터가 2대가 있고 또 음악도 들을 수 있어요. 따뜻한 봄이 온 것 같아도 이 시간에는 좀 쌀쌀합니다. 다리 쪽으로 따뜻한 바람 들어가라고 작은 히터 켜두고요. 언젠가 여러분들과 함께 듣기도 했었던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을 작게 틀어놓고 여러분들께 짧은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북튜버 분들보다 2달 먼저 수익 창출이 정지가 된 상태였었습니다. 아는 분들은 벌써 눈치에 채셨었잖아요. 왜 광고가 안 나와요?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자작나무 채널은 광고가 없어서 너무 좋아 막 이러시면서 남 속도 모르고 그래서 실은 이달이 수익 없이 이제 4달째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나름 열심히 이유를 분석을 해봤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편집도 새롭게 시도를 해보고, 제가 직접 찍지 않은 영상들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거나 블러 처리를 하는 등등의 일들을 그동안 해왔으나 잘 안 됐습니다. 문제를 알지 못했으니까 그동안은 계속 기존의 방식대로 책을 들려드렸는데 더 이상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시점에 온 것 같아요. 저는 나무님들이 저를 찾아내주기 이전의 시절을 시즌 1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저를 발견해 주셨던 최근의 1년을 시즌 2라고 여기고 있어요. 어떤 변화를 주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시즌 3의 달라진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변화를 주어야 되는지는 아직 잘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 중요한 변화에 앞서 실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편지를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에 올려져 있던 영상 전체를 모두 삭제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바로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10 몇 개 지워서 가능한 일이 아닐지 모르겠다라는 확신이요. 그래서 조만간 전체 영상이 삭제가 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혹시 애정했던 영상이 있으면 한두어 번 더 챙겨보도록 하시고요. 아니면은요, 그 네이버 TV에는 아직 동일한 영상들이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과거의 영상들은 그쪽에서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영상은 백업본이 남아있는데 참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그 많은 수천 수만 개의 댓글들 이거 어떡하죠?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담긴 그 댓글들을 살릴 방법을 찾지를 못했어요. 모두 복사를 하다가 어딘가로 옮겨 놓을까 생각도 했었는데 어떤 책에선가 읽었던 글귀 떠올랐습니다. 잘 사는 삶이란 결국 모든 것을 지워 나가는 것이다 라고요. 물건을 줄여나가고 생각을 줄이고 사람도 추억도 줄여갈 일이라고요. 가슴속에 작은 흔적만 남기도록 할게요. 저만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함께 쌓아주었던 그 추억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진심으로 깊이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가능한 한, 정말 가능한 한 전체 삭제는 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애써보겠으나 혹시 그러한 일이 오는 것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해 두고 있자고요, 우리. 맨날이 꽃길이면 그게 꽃길이겠습니까? 우리 멋진 나무님 한 분이 또 이런 댓글 주셨었습니다. 새로운 포맷으로 올려서 재심사 받고요. 그래도 안 되면 다시 전체 삭제, 또 다른 포맷으로 진행. 프로세서는 아마 이렇게 되어 갈 것 같아요. 한동안 다소 어수선할 수도 있겠습니다. 시도를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죠?
어쩌겠습니까? 우리 책 읽으면서 이런 얘기 많이 나눴잖아요. 인연이 닿는 날까지, 시간이 허락된 그날까지 열심히 사랑하고 그동안은 기쁘게 함께 하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만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걸. 매일 주어지는 하루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희우 작가님한테 벌써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애쓰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지나온 이날을 추억하면서 우리 그때 그랬잖아요. 와, 전체 영상 삭제하면서 저 2박 3일 울었잖아요. 그러면서 웃을 수 있으면 진짜 좋겠다. 그쵸? 오늘은 책 들려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물러갑니다. 여러분들, 저는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그동안 건강히 안녕히 계십시오.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고, 불행이 곳곳에 깔린 게 인생이다.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 자신 역시 세월을 겪다 보니 어려움을 숱하게 겪는 게 특이한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별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사는 사람들이 특수한 경우임을 알았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며 어느 순간부터 나는 실수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다음과 같이 생각하게 됐다. 더 위험하거나 안 좋은 것을 피하도록 그러한 실수를 저질렀거나 그러한 일이 일어난 모양이다라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고 라는 말처럼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나마 어려움을 덜 겪는 것에 감사히 여기는 식으로 생각을 돌려야 마음이 편해진다. 어차피 세상살이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어느 정도 자신이 선택할 여지는 있겠으나 예상치 못한 나쁜 상황들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다. 지뢰밭을 밟아가듯 그렇게 위태로운 게 인생이기에 잘 사는 비결은 주어진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고 가능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싶다. 순간을 버텨야 한다. 오래전 한국 축구팀이 놀랍게도 세계 최강이라는 독일 축구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어느 누가 그러한 결과를 예상했겠는가? 독일팀이 한국팀을 얕잡아보고 방심했든지 아니면 더 이상 잃을 게 없었던 한국팀이 죽기 살기로 투혼을 불살랐던지 아무튼 한국팀은 독일팀을 제패했다. 이러한 이변 앞에 국민은 환희와 아쉬움을 동시에 분출했다. 독일을 이겼다는 감격과 그렇게 잘 싸우고도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되지 못했다는 실패감이 교차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럴진데 한국이라는 나라의 발목을 잡혀 최종 승자가 되지 못하고 2위에 그치고만 독일 국민은 어떠했을까? 이러한 사건을 보며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실감한다. 누구도 방심하면 안 되고 누구도 자만하면 안 되는 게 경기이다. 비단 운동에서만 그러겠는가? 삶의 많은 것들이 그렇게 한 끗 차이에서 명암이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미끄러지기도 하고 전혀 가망이 없을 것 같은 데에도 우연히 풀리는 일이 종종 있다. 이렇듯 예상을 뒤엎는 일이 펼쳐지는데 사람들은 힘겨운 상황에 부닥치면 그것이 불변하는 것인 양 절망하거나 의기소침해야 한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다. 존재하는 것은 다 변하기 마련이고 단지 얼마나 빠르고 더디느냐의 문제이지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 어떤 시련이나 절망이 닥치더라도 모든 것은 지나가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믿고 자포자기하지 않았으면 한다. 모든 게 한 끗 차이에 불과한데 그것을 너무 크게 보아 우쭐하거나
의기소침해하지 말자는 것이다. 세상의 일은 다른 면에서 보면 그저 미세한 차이를 보일 뿐이기에 현재 우리가 느끼는 행불행도 기실 별것 아닐 수 있다. 기대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사랑, 신뢰, 배려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가치가 건강한 관계를 맺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너무 강조하면 그토록 좋은 것도 되레 관계를 해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랑, 신뢰, 그리고 배려라는 덕목은 장구한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어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요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냉철히 따져보면 그러한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안정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무언가를 갈망하는데 뿌리를 둔 것이라고 본다. 근본적으로 욕망에 기초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그 끝이 있게 마련으로 과하면 패단을 낳고 만다. 즉, 집착하면 그만큼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냥 묵묵히 살아갈 뿐, 그 어느 것도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안달하지 말아야 한다. 자칫하면 스스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나아가 상대에게 부담을 줄 게 뻔하다. 본인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치여 스스로 초라함이나 불행감을 자초하게 되고 상대는 요구받는 데 질려 밖으로 도망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두 사람 다 서로에게 화만 내어 함께 추락하는 셈이다. 부족함을 받아들인다. 일주일이 넘는 명상 훈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만 해도 명상에서 오는 청정함에 환희로울 정도였다. 그리고 이러한 청정함을 일상에서 가까이 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마자 부풀었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다. 명상이 얼마나 좋은지 알았어도 몸과 마음은 여전히 기존의 익숙한 방식대로 바삐 돌아갔다. 그렇게 빨리 되돌아가는 것을 눈을 뻔히 뜬 채 바라보는 마음은 슬펐다. 아, 좋다는 걸 알았다고 하여 원하는 대로 순순히 되는 건 아니라 많은 연습을 하여 습성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구나 하고 탄식했다. 몸에 밴 습관은 생각보다 영향력이 강했다. 문득 피겨스케이팅 선수인 김연아의 말이 떠올랐다. 좋기 2만 시간 정도 연습하고 나서야 비로소 빙판 위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됐다는 말. 나 자신도 비교적 자신있게 상담을 실시하게 된 시점을 헤아려 보니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였던 것 같다. 빙판 위에서의 묘기나 상담에서의 자유로움도 그 정도의 시간을 들여야 하는데 숱한 때가 낀 마음을 청정하게 하기가 어찌 쉽겠는가. 이 역시 수많은 시간을 들여 연마해야 자유자재로 그러한 경지에 다다를 수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는 안달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꾸준하게 하다 보면 그리하여 충분히 무르익으면 언젠가는 원하는 대로 될 것을 믿기로 했다. 잘 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는 것도 자신의 수준을 과대평가하는 욕심이지 않을까 한다. 부족한 것에 안달하기보다 아직은 그 정도가 자신의 수준이려니 인정하고 그저 꾸준히 노력하는 게 더 현명할 것 같다. 어른에게도 어른이 필요하다. 우리가 사람의 꼴을 갖추는 데에는 반드시 어른의 보살핌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자녀가 신체적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는 데에는 먹이고 입히는 게 필수이듯 정신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는 데에는 어른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예화는 이러한 생각을 견고하게 해준다. 내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은 괄괄한 성격의 남자였다. 농촌 출신이라는 그는 바닥에 세워둔 볕단이 줄어드는 것 같다는 일꾼의 말을 어느 날 들었다. 탈곡하기 전에 좀 더 마르라고 논 한가운데 세워둔 볕짐을 말하는 거였다. 그 말을 들었던 그는 집안에 뭔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밤잠을 자지 않고 망을 봤단다. 그렇게 지키고 있자니 칠흑같이 어둠이긴 했어도 뭔가 움직이는 물체가 보이더라고 했다. 그래서 냅다 달려가 볕단을 지고 가는 사람을 잡으며 도둑놈이라고 소리쳤단다. 그렇게 하면서 고등학생으로 한참 혈기왕성했던 그가 도둑을 후려치려는 순간 언제 나타났는지 아버지가 뒤에서 말씀하셨다. 야야, 사람을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엄정한 말씀에 주춤하자 아버지가 나서서 그 사람에게 조용히 쓴소리를 하셨단다. 연실 머리를 조아리는 그는 다름 아니라 같은 마을에 사는 농부였단다. 며칠 후 그 농부는 보찜을 치고 식구들과 함께 마을을 떴다. 남의 농작물에 손을 댄 도둑놈으로서 더는 그곳에서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몇십 년이 흐른 사이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고등학생이었던 그도 중년이 됐다. 하루는 아버지 산소에 오르다가 산속 외길에서 한 무리를 만났는데 맨 앞에 노인이 바로 그 농부였다. 도시로 이주했어도 조상의 묘가 그 지역에 있어 성묘하러 간간히 그곳에 들려야 했던 그 농부는 한눈에 상대를 알아보고 움찔했다. 어느새 백발이 되어버린 그 농부는 뒤따르는 자손들에게 먼저 내려가 있으라고 말하고는 그에게 길섭을 가리키며 잠시 앉자고 했다. 자리에 앉자 그 노인은 소매 끝으로 눈시울을 닦아내며 그 당시 식구는 많고 식량은 적어 그런 짓을 했다고 사죄했다. 다 꼬부라진 노인에게서 이러한 사죄의 말을 듣던 그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전율을 했단다. 만약 아버지께서 그 순간 말리지 않았다면 자기는 사람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말았을 것이 아니냐고 했다.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렸다고 했다. 나 역시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며 울컥했다. 한순간의 실수로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고향을 등져야 했던 그 멍에도 적지 않았을 텐데 젊은이에게 맞기까지 했다면 그 멍우를 어찌 감당했겠는가. 순간의 방심이 평생의 삶에 그토록 엄청난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에 당사자가 아닌 타인인데에도 몸소리가 쳐졌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로서 순간의 방심으로 끝없는 나락에 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잔소리해주는 어른이 주위에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인가.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어른을 상실한 채 개성이라는 이름 아래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형상이다. 때로는 이러한 것에 어지럼증을 느낄 정도다. 그래서인지 넘치면 좀 더 덜어내라고 일러주고 모자라면 좀 더 보태라고 일러주는 어른이 간혹 눈물나게 그립다. 어른의 지도가 있어야 그나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꼴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해서이다. 미워하지 않는다. 전에 읽었던 신영복 선생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다시 꺼내들었다. 무기징역수로 20년을 살았던 인고의 세월 속에서 그분은 흐트러지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인격을 더 성장시켰다. 감금된 상태에서도 많은 독서를 했고 흉악범들의 말에도 온전히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올곧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에 자포자기할 법도 한데 도리어 많은 사람에게 횃불이 됐으니 말이다.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제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본다. 그분이 개수 씨에게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없이 살기는 더합니다만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여름징역의 10가지, 20가지 장점을 일시에 무색해해버리는 결정적인 사실. 여름징역은 자기의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분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미움받는다는 사실을 무엇보다 불행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열악하기 짝이 없는 교도소에서도 사람을 증오하게 되는 여름철보다는 차라리 원시적 우정을 이루는 겨울철이 낫다고 한 것이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삶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건 서로밖에 없다. 서로를 어여삐 여겨 보듬어 안을 때 그나마 덜 외롭고 덜 두려울 테니 말이다. 더구나 우리의 삶은 불가분 다른 사람들과 엮여 있다. 잘 살펴보면 우리가 느끼는 행복과 불행은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에서 온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나처럼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좀 더 사람들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생명체를 존중하며 올곧게 사는 길은 바로 그러한 데에 있다고 믿는다. 덧없는 것들에 대하여 죽기 전에 누군가를 흠뻑 사랑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흠뻑 사랑을 받아보고 싶다며 눈시울을 붉히던 사람이 있었다. 그러한 말에 별다른 반응 없이 잠자코 있자 그녀는 선생님도 그러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다. 자신의 그러한 꿈이 모든 사람이 갖는 바람, 즉 보편적인 꿈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 같았다. 그러한 질문을 받고 나도 그러한 사랑을 꿈꾸고 있는가 하고 잠시 생각해봤다. 하지만 그렇다는 대답이 선뜻 나오지 않았다. 그러한 사랑을 꿈꾸며 몹시 애달파하던 때도 있었지만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집착이나 서운함을 생각하니 그것을 원한다고 말하기가 주저된 것이었다. 누군가를 아주 좋아하게 되면 그와의 관계가 유지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가. 또 그러한 대상이 자기를 흠뻑 사랑해준다면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얼마나 고대하는가. 만약 조금이라도 전과 같지 않으면 마음이 서운하고 산란하게 뻔하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건 어디에도 없다. 대상도 변하고 여건도 변하니 어느 하나 안심할 수 없는 게 우리 삶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감정의 휘몰아침이 심한 사랑에 발담그고 싶은 마음이 그리 크지 않다. 한번 좋은 맛을 보면 그것을 그리워하거나 아쉬워할 텐데 그것이 성가시다. 영속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조용히 지내고 싶은 마음이다. 그렇게 사는 게 심심하거나 지루할 수 있겠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여건이나 대상을 갖고 씨름하지 않으니 그것도 좋지 않은가. 덧없는 것에 귀중한 삶의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자기를 알고 자기를 성장시키고 다른 이들을 위한 봉사로 복을 짓는 일에 더 열중했으면 한다. 가장 큰 위로는 존재다. 산책길에서 자주 보는 연세 드신 분이 있다. 언제부터인가 서로 가볍게 눈인사를 하게 됐고
그렇게 말을 트면서 그분과 종종 걷게 됐다. 그분은 주로 정치나 본인의 가정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특히 어렸을 때 자주감자를 쪄서 칭찬받았던 이야기를 자주 해줬다. 오늘 아침에도 그 어른은 무슨 말 끝에 자주감자 이야기를 또다시 했다. 벌써 그 이야기를 5, 6번이나 들었지만 나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랬냐는 식으로 응수했다. 예전 같았으면 이미 들었던 얘기라고 딱 잘라 말했을지도 모른다. 상대가 착각하여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수고를 덜게 한다는 취지도 있고 혹여나 그가 착각하지 않았더라도 되풀이된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는 의사표현을 하는 셈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자주감자 이야기는 처음 듣는 양 여러 번 듣지 않을까 싶다. 그분이 내게 말하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나눔을 위한 소재에 불과하고 더 중요한 건 그 시간과 공간을 자신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임을 이제는 알기 때문이다.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것, 삶에서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뤘어도 외롭다면 성공한 삶이라고 보기 어렵다. 삶이란 함께하는 여정이지 다른 게 아닌 까닭이다.